평소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고열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간다면 가장 두려운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폐혈증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던 가족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이 흐려졌다든지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시간 만에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갔던 경험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증상들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갑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면서 오한이 심하다. 평소보다 숨이 가쁘고 호흡이 빨라진다. 맥박이 분당 100회 이상으로 빨라진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진다. 정신이 흐릿하거나 의식이 혼미해진다.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피부가 차갑고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해진다. 이 중에 3개 이상 동시에 나타난다면 폐혈증을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폐혈증은 단순한 감기나 염증이 온몸으로 번져서 생명을 위협하는 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서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임상에서 보면 아침에는 괜찮던 환자분이 저녁에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지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혈증 환자의 전체 사망률은 약 3-40%에 달해요.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사망률이 50%를 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폐혈증 쇼크로 진행되면 사망률이 80% 이상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초기 6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사망률을 20%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3천만 명이 폐혈증에 걸리고 이 중 600만 명이 사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5만 명 이상이 폐혈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이 중 3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고 있어요. 암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2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4세 할머니였어요. 평소 당뇨병 외에는 특별한 병이 없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한과 함께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감기려니 하며 해열제만 드렸어요. 하지만 6시간 만에 의식이 흐려지고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로 오셨죠. 이미 폐혈증 쇼크 상태였고 안타깝게도 며칠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반대로 좋은 사례도 있어요. 68세 할아버지가 갑자기 고열과 오한을 호소하셨는데 딸이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즉시 응급실로 모셔왔어요. 증상 시작 3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바로 폐혈증 진단 후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회복되어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 2사례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바로 골든타임을 지켰느냐의 차이입니다. 폐혈증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1시간만 늦어져도 사망률이 7%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임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초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예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감기가 좀 심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죠. 특히 노인분들은 전형적인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위험합니다. 그럼 폐혈증이 왜 생기는지 의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폐혈증의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감염에 대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과도해져서 자신의 장기까지 손상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감염 자체보다는 과도한 면역 반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은 다양한 병원체에 의한 감염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세균 감염이에요. 폐렴구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등이 주요 원인균입니다. 바이러스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폐혈증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서는 곰팡이 감염도 폐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염 부위별로 보면 폐렴이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전체 폐혈증의 40% 정도가 폐렴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이 요로 감염으로 20%, 복부 감염이 15%, 피부 감염이 10% 정도를 차지해요. 최근에는 카테터나 인공관절 등 의료기기 관련 감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약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데 특히 65세 이후부터는 급격히 떨어져요. T세포 기능이 감소하고 백혈구의 활성도도 떨어집니다. 또한 항체 생성 능력도 저하되어 감염에 취약해지죠. 세 번째는 기저질환의 존재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고혈당으로 인해 백혈구 기능이 저하되고 혈관 손상으로 인해 감염이 퍼지기 쉬워요. 당뇨병 환자의 폐혈증 발생률은
일반인보다 3-4배 높습니다. 만성 심장 질환이 있으면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감염 조절이 어려워지고, 만성 신장 질환은 독소 배출 기능 저하와 면역력 약화를 일으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폐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폐혈증 위험도 증가해요. 간 질환이 있으면 해독 기능이 떨어져 세균 독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노인에서의 폐혈증 특징입니다. 노인분들은 감염이 있어도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열이 나지 않거나 오히려 체온이 떨어지기도 하고, 백혈구 수치도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 식욕 부진, 기력 저하 등 비특이적 증상만 나타날 수 있어서 진단이 어려워요. 폐혈증이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국소적인 감염으로 시작해요. 예를 들어 폐렴이나 요로 감염 같은 거죠. 이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감염과 싸우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정상적이라면 감염 부위에 국한되어 염증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데,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전신으로 퍼지게 되어요. 이 과정에서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고 혈액 응고 시스템이 활성화되며 혈관이 확장됩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떨어지고 혈액 공급이 감소하면서 장기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해요. 이 상태가 바로 폐혈증입니다. 더 진행되면 폐혈증성 쇼크로 발전해요. 이때는 혈압이 심하게 떨어져서 혈압 상승제를 써도 정상 혈압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동시에 혈중 젖산 수치가 증가하면서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해지죠. 마지막 단계는 다기관 부전입니다. 심장, 폐, 신장, 간, 뇌 등 여러 장기가 동시에 기능을 잃게 되어요. 2단계에 이르면 집중 치료를 받아도 회복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제 폐혈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들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기본 예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신 접종입니다. 폐렴 구균 백신은 폐혈증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65세 이상이거나 당뇨병, 심장질환, 만성 폐질환 등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받으셔야 합니다. 23가 다당질 백신과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순차적으로 맞으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독감 백신도 중요합니다. 독감에 걸리면 2차 세균 감염 위험이 크게 높아지거든요. 매년 가을에 독감 백신을 맞으시고 65세 이상이시면 고용량 백신을 고려해보세요. 대상포진 백신, 파상풍 백신도 정기적으로 접종하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손 위생입니다. 손 씻기만 제대로 해도 감염성 질환을 60% 이상 예방할 수 있어요.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으시고,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알코올 손소독제도 효과적이지만 손의 오염이 눈에 보인다면 반드시 물과 비누로 씻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강 위생 관리입니다. 구강 내 세균이 혈류로 들어가서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루 2회 이상 양치질을 하시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로 치아 사이 청소도 해주세요. 틀니를 사용하신다면 매일 깨끗이 세척하시고, 구강 건조증이 있으시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인공 타액 사용을 고려해보세요. 네 번째는 상처 관리입니다. 작은 상처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즉시 소독하세요. 상처가 빨갛게 붓거나 고름이 나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발 상처에 주의하시고 매일 발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2단계 적극적 예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저질환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면 혈당을 엄격히 조절하세요. 당화혈색소 7% 이하 유지를 목표로 하고 혈당 측정을 규칙적으로 하셔야 해요. 혈압도 13,080mmHg 이하로 관리하시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세요. 만성 질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특히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감염 위험이 높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영양 관리입니다. 면역력 유지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수예요. 단백질은 하루 체중 1kg당 1.2-1.5g 정도 드시고,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아연, 셀레늄 등 미량 원소도 면역 기능에 중요하니 견과류, 해산물 등을 드시면 좋아요. 프로바이오틱스도 도움이 됩니다. 장내 유익균은 면역 기능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요구르트, 김치,
된장 등 발효식품을 드시거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복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7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요.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 3-4회, 30분 정도의 중등도 운동이 적당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8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려요.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시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침실 온도는 18-22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3단계 고위험군 특별관리법입니다. 9번째는 조기 발견을 위한 자가 모니터링입니다. 매일 아침 체온을 재는 습관을 기르세요. 평소 체온보다 1도 이상 높거나 37.5도 이상이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혈압계가 있으시면 혈압과 맥박도 함께 재보세요. 호흡 상태도 체크하세요. 평상시보다 숨이 가쁘거나 호흡수가 분당 22회 이상이면 위험 신호예요. 간단한 활동만 해도 숨이 차거나 말할 때 숨이 끊어진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정신 상태 변화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멍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폐혈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특히 노인분들에게서는 이런 증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0번째는 응급상황 대처법입니다.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가세요. 38도 이상 고열과 오한, 분당 22회 이상의 빠른 호흡, 분당 100회 이상의 빠른 맥박, 수축기, 혈압 100mmHg 이하, 의식 저하나 혼란, 소변량 급격한 감소, 피부 색깔 변화 등이에요. 특히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더욱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증상 시작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폐혈증은 1시간이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응급 상황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11번째는 정기 검진과 검사입니다.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3-6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아서 염증 수치, 면역 기능, 장기 기능을 체크하세요. 시반응성 단백질, 프로칼시토닌 같은 염증 지표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 감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흉부 X선 촬영도 연 1-2회 받으시면 폐렴 등을 조기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면 정기적인 소변 검사로 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대부분의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첫 번째 현실적 문제는 초기 증상의 모호함입니다. 폐혈증 초기 증상이 감기나 몸살과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게 현실이에요. 좀 쉬면 나아지겠지, 약국에서 감기약 사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는 폐혈증 환자의 70% 이상이 증상 시작 6시간 이후에 병원을 방문해요. 이미 치료 시기가 많이 늦은 상태죠. 특히 독거 노인분들의 경우 증상을 알아차릴 사람이 없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응급실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야간이나 주말에 증상이 발생했을 때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요. 응급실비가 부담스럽다, 밤에 병원 가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응급실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골든타임 내 치료가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어요.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평소에 응급 상황 시 이동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들의 인식 부족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좀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치매가 있는 노인분들의 경우 본인이 증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가족의 관찰이 더욱 중요한데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또한 병원에 가면 더 아플까봐, 입원하면 집에 언제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폐혈증은 조기 치료가 생명을 좌우하는 질환이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는 만성질환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약물 복용을 불규칙하게 하거나 정기 검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다, 검진비가 아깝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기저질환 관리가 소홀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더 취약해집니다.
결국 폐혈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평소 관리 비용보다 응급치료비가 훨씬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백신 접종률의 저조함입니다. 폐렴구균 백신의 경우 65세 이상에서 접종률이 60%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백신 맞아도 완전히 예방되는 건 아니잖아. 부작용이 있을까봐 무섭다는 이유로 접종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만 제대로 해도 폐렴으로 인한 입원을 45% 이상 줄일 수 있고 폐혈증 발생률도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어요. 백신의 부작용은 대부분 접종 부위의 경미한 통증이나 발작 정도이고 심각한 부작용은 매우 드뭅니다. 여섯 번째는 생활습관 개선의 어려움입니다.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등이 면역력 유지에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이 나이에 뭘 바꿔봤자 오래된 습관을 어떻게 고쳐라는 생각으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70세에 금연을 해도 폐렴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고 적절한 영양 관리와 운동만 해도 면역력이 크게 개선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일곱 번째는 독거노인 문제입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의 경우 증상이 생겨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 갑자기 악화되면 대처가 더욱 어렵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이웃과의 정기적인 연락 체계를 만들어 두세요. 매일 안부 전화를 주고받거나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의료진과의 소통 문제입니다. 병원에 가도 증상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몸이 아파요, 뭔가 이상해요라고만 말씀하시면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본인의 기저질환, 복용약물, 알레르기 등을 정리해 두시고 증상이 생겼을 때는 언제부터 어떤 양상으로 어느 정도 심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기본적인 모니터링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체온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체온계 하나 정도는 집에 비치해 두시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 겨드랑이보다는 귀나 이마에서 재는 체온계를 권합니다. 동시에 혈압과 맥박도 측정할 수 있다면 함께 기록해 보세요. 손 씻기 습관도 이번 주부터 철저히 하세요. 외출 후,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2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알코올 손소독제를 휴대하시고 외출 시에도 수시로 손을 소독하세요. 2주차부터는 백신 접종을 계획하세요.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연락해서 폐렴구균 백신과 독감 백신 접종 일정을 잡으세요. 접종 전에는 몸 상태가 좋을 때 받으시고 접종 후 2-3일간은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기저질환 관리도 점검해 보세요. 혈당,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복용 중인 약물이 적절한지 주치의와 상담해 보세요. 정기 검진을 미뤘다면 이번 기회에 예약을 잡으세요. 한개월 차에는 영양 상태를 개선해 보세요.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체중이 부족하시다면 영양 상담을 받아보시고 과체중이시라면 점진적인 체중 감량을 시작하세요. 운동도 서서히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고 점차 바깥 산책 시간을 늘려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춰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3개월 차에는 종합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혈액 검사를 통해 염증 수치, 면역 기능, 영양 상태를 확인하고 흉부 X선으로 폐 상태도 체크해 보세요. 이 시점에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관리 방법을 조정하세요. 6개월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감기에 덜 걸리고 회복도 빨라지며 전반적인 체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를 계속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시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실내 환기도 자주 시켜주시고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사용해서 건조함을 방지하세요. 응급 상황 대비책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응급실 위치와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고 119 신고 시 정확한 주소와 증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복용 중인 약물 목록과 기저질환 정보를 항상 휴대하시고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알려두세요. 독거하시는 분들은 응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세요. 응급 호출기를 사용하거나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족이나 이웃과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약속을 하세요. 증상이 생겼을 때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누군가와 상의한 후 병원을 방문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족 구성원들도 폐혈증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해요. 특히 동거 가족이나 자주 방문하는 자녀분들이 초기 증상을 알고 있으면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말투 변화도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니 세심한 관찰이 필요해요. 건강한 가족도 폐혈증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젊은 사람도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폐혈증에 취약할 수 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방 수칙을 지키시고 서로의 건강 상태를 챙기는 문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정기적인 가족 회의를 통해 각자의 건강 상태를 공유하고 응급 상황 시 역할 분담도 미리 정해두세요. 누가 병원에 모시고 갈지, 누가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할지, 반려동물이나 집은 누가 돌볼지 등을 미리 계획해 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폐혈증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고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법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백신 접종, 기저질환 관리, 면역력 증진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폐혈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사 폐혈증에 걸리더라도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폐혈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준비와 관리로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